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도 벌써 한 10년 조금 안 되게 거의 10년에 가까울 정도로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실제로 이게 위기가 발생한 원인이 이제 축적이 되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 정도 들어와서부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만 해도 이게 나중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이런 커다란 사건으로 발생할지는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지만, 사실은 그 씨앗은 200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 이제 Great Moderation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우리말로 대안정기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0년 정도부터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한 6, 7년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Great Moderation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기간에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즉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고, 또 물가는 반면에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 뭐 금융시장의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2000년대 한 2003년, 4년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는 이제 97,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조금 쉽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 4% 정도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이 한 3, 4% 되는데, 외국 성장률을 보니까 미국도 한 3%씩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미국같이 큰 나라가 3%씩 성장하는데 우리도 3%밖에 성장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뭔가 문제의식 같은 것도 느끼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즉 요새 보면 3%, 4% 성장하는 게 결코 낮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우리나라 GDP의 몇십 배가 되는 나라도 3%씩 성장하는데, 우리가 3% 똑같은 성장률로 간다 그러면 그 격차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우리 성장률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또 그때 이제 우리나라 투자 같은 게, 기업들의 투자 같은 게 워낙 또 저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이렇게 성장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이제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IT, 그 다음에 세계화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업 쪽에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쪽에서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었고, 또 유럽을 보더라도 99년, 2000년에 이제 유로화가 도입이 되면서 유럽의 통합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 유럽도 굉장히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고, 그래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고, 또 신흥국들을 보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이 이렇게 성장세가 좋으니까 그쪽에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미국이나 유럽으로의 수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신흥국들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은 2000년대 들어와서 굉장히 전 세계에 있던 제조업의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 쪽으로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유가는 올라가고 자원의 가격 같은 것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그렇게 나쁜 데가 없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성장세가 좋아지면 일반적으로 물가가 높아져야 되는데 물가도 별로 높아지지 않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굉장히 경제가 좋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으면은 뭔가 좀 불안하죠, 그죠? 너무 좋으면은 뭔가가 좀 불안해서 사람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그거와 관련된 것이 바로 이제 주택 시장에서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면서 물가도 안정돼 있고 성장률 높고 금리는 낮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조금씩 내기 시작을 했어요. 당시 우리나라도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이 하나의 경제의 큰 문제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 선진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 이쪽에 보면 한 3%씩, 4%씩 갈 때도 있고 굉장히 성장률이 좋았고,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면서 완전히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성장률이 하락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실업률을 보더라도 지금 보면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있다가 위기가 발생하면서 이제 실업률이 높아졌었고, 자, 이렇게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었던 또 하나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뭔가 그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아질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선진국의 금융위기에서 봤듯이 뭔가 하여튼 금융혁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금융자유화 이런 것들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잘 못해서 하나의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90년대 말 이후로 새로운 어떤 금융 기법 같은 것들이 발달되고 또 그 뒤에는 컴퓨터의 발달, 또 어떤 계량 경제학의 발달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집을 살 때 뭔가 소득 증명도 되고 얘들가 집을 제대로 나중에 대출을 갚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대출을 해줬는데 이제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더라도 여러 가지 뭐 파생금융 상품도 있고 그래서 그 위험을 좀 해지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위험을 뭔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출이 소위 말해서 소득 수준이 좀 낮은 사람한테도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되겠어요. 그 전에는 서브프라임이 아니라 프라임만 있었는데, 즉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만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그거보다 못한 즉 빚을 잘 못 갚을 가능성이 있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소득 수준이 좀 낮은 사람한테도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우리가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 사람한테도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그 옛날 시스템에는 즉 서프라임 모기지가 도입되는 2000년 정도 이전에는 여기 이제 집을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을 빌려주는 렌더가 있으면 뭐 은행이라든지 다른 금융기관이 되겠죠. 그러면 옛날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었냐 하면 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요. 그럼 대출금이 이제 대출을 이렇게 해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기지니까 주택담보대출이니까 뭐 몇 년 동안 향후 이제 뭐 10년, 20년 동안 대출금을 이제 렌더한테 이제 갚기 시작을 해요. 즉 돈이 렌더에서 홈어웨어로 갔다가 집을 살던 사람한테 갔다가 다시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바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였어요. 지금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뭐 집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돈을 받아서 집을 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월급하고 이런 거 저축을 하면서 매달 은행에게 돈을 갚는 구조가 되겠죠. 그런 게 이런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2000년 이후에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은 렌더가 홈바이어한테 돈을 대출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렌더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집을 산 사람한테 돈을 받을 대출금을 다시 상환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이 권리를 과거에는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한 10년, 20년, 30년 동안에 나눠서 갚는 거니까 10년, 20년, 30년 동안에 돈을 제대로 갚고 있는지 이 사람의 신용 상태가 어떤지 직업이 어떤지 이런 걸 계속 관찰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한 용어로 따지면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돈을 빌려준 다음에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이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누구한테 팔아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어떤 이름으로 팔았냐 하면 소위 말해서 MBS라는 것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Mortgage Backed Security라는 것의 약자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자, 렌더가 홈바이어한테 이를테면 첫 번째 사람한테 뭐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합시다. 이 100만 원을 빌려준 거 가지고 MBS라고 하는 채권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요. 100만 원 가지고는 이런 채권 하나 만들기는 너무 규모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한테 100만 원, 두 번째 사람한테 100만 원, 세 번째 사람한테 100만 원 쭉쭉쭉 해서 100명한테 100만 원씩 빌려주고 그 100명한테 빌려준 돈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1억 원짜리 MBS를 만들어요. 우리가 그것을
증권화라고 얘기를 해요.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그 권리를 이용해서 증권을 하나, 유가증권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해요. MBS라고 하는 유가증권을 만들어버렸어요. 유가증권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이제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돈을 받아, 은행에서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갚아야 될 돈이 있다. 그 자체가 거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이용해서 증권을 만들어버리면 이제 그게 거래가 돼요,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져요. 근데 한 사람한테 빌려준 것만 가지고는 뭐 실제로 집을 살 때 100만 원 빌리는 일은 없고 보통 뭐 몇천만 원씩 빌렸겠죠. 미국에서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1억 원이 1, 2억씩 빌렸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채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채권을 만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집합화,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번들로 만들어가지고 유가증권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즉, 첫 번째는 프라임이라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서프라임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뭐 IT, 뭐 여러 가지 금융 기법이 발달하면서 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대출이 가능해졌고 이 소득 수준이 낮은 여러 명의 대출금들을 모아가지고 대출을 받은 걸 돌려받을 권리를 모아서 MBS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MBS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팔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기본적으로. 거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팔았어요. 그 누군가를 어떤 투자은행이라고 합시다. 인베스트먼트 뱅크한테 팔아버렸어요.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MBS를 받아가지고 이전에는 또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이것에 기초한 파생금융 상품을 만들었어요. 소위 말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CDO라고 하는 파생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투자 자료 봅시다. 자, 그러면 최초의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린 사람은 이제 모기지를 갚아 나가야 돼요. 그죠? 주택담보대출받으면 갚아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랜더한테 갚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랜더한테 갚는 게 아니에요. 랜더는 이 받을 권리를 이미 MBS를 통해서 이쪽에 넘겨버렸어요. 얘는 CDO를 만들어서 이쪽에 넘겨버렸어요. 돈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최종 투자자 쪽으로 가야 돼요. 결국.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식의 개념이 돼버렸어요. 자, 이 메커니즘의 문제점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 시스템에서는 랜더가 이제 집을 산 사람을 모니터링을 할 인센티브가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잘못해서 돈을 안 갚으면 내 손해니까. 그죠? 근데 랜더는 더 이상 이 사람을 모니터링할 인센티브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손해가, 나는 이미 MBS 만들어서 팔아버렸기 때문에 내 손해가 아니에요. 저쪽에 있는 최종 투자자의 손해가 돼버려요. 열심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소위 말해서 모랄 해저드 프로블럼이 굉장히 커진 거죠. 도덕적 해이 문제가 커져버렸어요. 더더군다나 또 처음에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을지 안 갚을지를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 돈을 빌려주고 나서 MBS 만들어서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드버스 셀렉션 문제가 생겨요. 즉 이런 과정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하나는 모랄 해저드, 하나는 어드버스 셀렉션, 역선택의 문제가 둘 다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집을 빌릴 수가 없는 사람이 돈을 빌려서 집을 사게 되고, 그 다음에 집을 사게 된 다음에도 뭔가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니까 뭔가 좀 돈을 제대로 못 갚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가 터지면 어떤 문제가 터져요? 이미 시큐리타이제이션을 해서 번들링을 했어요. 100명 중에 거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MBS를 만들었어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이 돈을 못 갚게 되면, 옛날에는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그냥 끝났어요. 은행의 손실, 아까 얘기했던 100만 원, 끝. 지금은 100만 원짜리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100만 원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억 원짜리 MBS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이놈이 문제가 생기고, 그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최종 투자자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게 엮여가지고 어쩌면은 시작은 굉장히 조그만 거였는데 100만 원짜리를 한번 못 갚게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은행이 그 정도 손실 처리하고 나면 끝나는 문제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1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로 확대 재생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위기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문제는 자, 이런 MBS나 CDO를 만들면 우리가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용평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이 앞에서 공부했던 신용 등급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뭐 S&P나 무디스나 이런 데서 신용 등급을 받는데 전부 다 트리플 A를 받았어요. 얘들이 트리플 A를 받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최종 투자자 중에 상당 부분이 뭐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데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 미국의 캘퍼스라든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금 기금 그런 데는 룰이 있어요.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어떤 레귤레이션이냐? 채권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등급 이상의 것만 투자할 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던 옛날에 뭐 트리플 B라든지 이런 건 투자를 못 해요. 왜? 위험하니까 이 연금 기금에 모여 있는 돈은 그 기금 연금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은퇴 자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익성과 안정성이 다 있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어느 이하는 등급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등급을 다 좋게 받으니까 다 투자를 이쪽에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이제 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됐죠.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자, 여기 랜더가 옛날에 뭐 은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은행이 예금을 1억 원을 받아서 대출을 뭐 한 8천만 원 정도 해줬어요. 그리고 8천만 원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니까 거기서 이제 게임이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금을 1억 원을 받아가지고 8천만 원을 대출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받을 권리를 이쪽으로 넘겨버렸어요. 넘기면서 얼마가 생겼어요? 8천만 원이 또 생겼어요. 그 8천만 원 갖고 또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또 대출을 해주니까 그걸 가지고 또 넘기고 이러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 과정 그리고 여기서 돈을 더 조달할 수 있는 과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투자자가 미국 내에 있는 투자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로 다 확대가 됐어요. 자본 이동이 자유롭게 되면서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기타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도 이런 데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되면서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미시킨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이런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촉발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한 가지 또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이자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시 시간에 배웠듯이 또는 우리가 앞에 첫 번째 파트에서 배웠듯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주체 중에 하나는 바로 누구냐 하면 중앙은행이에요. 그죠? 중앙은행이 소위 말해서 기준금리라는 것을 어떻게 낮추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국이 굉장히 저금리 기조로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식의 버블을 이런 식의 문제를 야기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데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어요. 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봅시다. 서프라임 옛날에는 대출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대출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냥 호주머니 속에 넣는 게 아니라 결국 집을 살려고 대출을 받는 거죠. 그렇죠? 집을 살려고 대출을 받으니까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집값이 올라갈 것이고 과거엔 돈을 빌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집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서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집을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따라서 집값이 올라갔어요. 집값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빌려야 되죠. 그죠? 그럼 집값이 더 올라갈 거고, 그럼 더 많이 빌려야 되고, 더 올라갈 거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전역에서 집값이 다 올라가고, 미국의 전역에서 미국 건국 이후로 최대의 이를테면 뭐라 그래야 되나 자가 보유율이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유럽에서도 집값이 많이 뛰었고 유럽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집값이 많이 뛰었고 유일하게 집값이 안 뛴 나라는 전 세계에서 사실상 거의 하나 어디? 일본 정도를 빼고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일본이 안 올라간 거는 일본 경제가 워낙 경기 침체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20년 해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전에 1980년대 말에 일본의 동경의 그 주택은 아니고 상업용 건물에서부터 버블이 발생해서 그 버블이 꺼지면서 일본이 90년 정도부터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값이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집값 올라가는 게 오히려 양반일 정도로 다른 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로 우리나라가 뭐 적게 올라간 건 아닌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 문제가 터지면서, 주택 가격이라는 게 버블이 발생하는 게 버블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니까 터지면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 위기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이런 과정을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독을 못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규제하고 해야 될 당국이 이것을 제대로 규제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융 감독의 실패를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결국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잘못한 거고, 근데 그 결과 피해를 본 거는 미국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도 다 같이 피해를 봤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여기다 또 얘기를 하냐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애당초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가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 이면을 또 들여다보면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 임밸런스라고 하는 것이 이 위기를 탄생시킨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건 뭐냐? 봅시다. 글로벌 임밸런스가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뭔가 불균형이 심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자, 90년대, 2000년 들어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이 굉장히 심화가 됐어요. 수출에 비해서 수입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수출보다 수입이, 미국 입장에서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지니까 달러가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겠죠. 그죠? 경상수지 적자라는 건 달러가 외국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이동을 했겠어요? 경상수지 흑자인 나라로 이동을 했겠죠. 경상수지 흑자인 나라가 어디였어요? 대표적인 게 중국과 뭐 우리나라를 표하면 일부 아시아 국가들까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중국이라고 합시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결국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로 나타나게 됐어요. 달러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럼 이 달러를 가지고 중국은
외환 보유고를 하는 것이 이제 이 달러가 중국의 외환 보유고로 축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엄청난 양의 달러가 중국 중앙은행에 있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달러라는 게 우리가 보는 지폐를 가지고 지폐가 중국으로 이동해서 지폐가 중국의 중앙은행 금고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다 뭐냐 하면 미국의 주로 재무성 증권들이에요. 미국 국채들이에요. 그러면 국채라는 건 무슨 얘기냐? 돈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은 그 돈을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사는 거예요. 국채를 산다는 얘기는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엄청난 양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온 달러가 미국 안에 엄청나게 쌓여지기 시작해요. 금융시장에 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풀어지고 돈이 많이 넘쳐 흐르는 거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 운용을 해야 되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 돈을 아까 얘기했던 서프라임 모기지나 이런 쪽으로 과거에 돈이 별로 없을 때는 거기까지 신경을 쓸 필요도 없었는데 이제 돈이 막 남으니까 이 돈을 뭔가 운영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돈이 서프라임 모기지나 이런 쪽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금융감독 실패에 더해서 이런 글로벌 불균형이 글로벌 임밸런스가 글로벌 위기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져요. 아까 미국의 금융감독 실패가 원인이라고 할 때는 미국의 잘못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만의 잘못이 아니라 미국과 신흥국의 공동 잘못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어요. 1980년부터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두 개를 합치면 거의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경상수지 흑자 적자니까. 전 세계는 폐쇄 경제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거의 0이 돼야 될 거예요. 뭐 정확하게 0은 아니더라도. 근데 과거에 보면 0 주위에서 이렇게 놀았어요. 조금 흑자가 적자가 되더라도 비슷하게 가다가 이게 90년대 중반부터 좀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2000년도부터는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개도국은 신흥국은 엄청난 양의 경상수지 흑자, 미국을 비롯해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벌었어요. 이 그림을 보면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이게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가 않았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도 상당히 이게 벌어져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미국 같은 데서 몇 달 전은 아니고 사실은 과거에 이제 법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이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 중국이나 이런 데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게 결국 환율 문제 때문이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인위적으로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율을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작년 얼마 전에 이제 처음으로 미국 재무성에서 환율을 조작 내지는 뭔가 좀 불투명하다고 의심되는 나라들을 리스트를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그 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것, 두 번째는 대미국에 대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어느 폭 이상일 것, 뭐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나라를 5개를 찍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다. 아직 환율 조작국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5개 나라를 찍었어요. 그 5개 나라가 어디?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독일. 5개 나라, 대미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나라들. 그래서 아직 만약 조작국으로 지적되면 이제 여러 가지 보복 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미국 재무성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조치들이 앞으로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이후로도 이런 조치들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독일은 뭐 유럽에서 이제 거의 유일하게 미국에 흑자를 내고 있고, 뭐 제조업이 워낙 강한 나라고, 그 다음에 아시아 4개의 나라들 좀 골치가 아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위기 전후의 외환 보유고 현황이에요.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외환 보유고가 위기가 끝난 2013년에 더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죠?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2000년에도 2000년엔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중국조차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2000년만 해도. 근데 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었고, 뭐 증가한 폭은 게임이 안 되지만 2013년에 위기가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걸 보면 뭔가 하여튼 계속해서 이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표를 더 많이 얻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전개가 되는 과정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돈을 더 많이 빌리고, 돈을 더 많이 빌리니까 집값은 더 올라가고,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이 됐어요. 사람들 머릿속에는 집값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고, 언젠가는 그칠 거고, 언젠가는 그것이 버블이 만약에 붕괴가 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돈을 빌려서 집 사면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 또 안 사기도 뭐한 사람들이 이런 식의 투기 심리 같은 것이 작용이 돼서 계속해서 집값을 올리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렇지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이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그래서 이제 버블이 꺼지게 되면서 가계를 비롯해서 금융기관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즉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가계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 내가 이를테면 8천만 불을 빌려가지고 8천만 불 너무 많다. 880만 불을 빌려서 100만 불짜리 집을 샀어요. 내 돈 20만 불하고 합쳐가지고 100만 불짜리 집을 샀어요. 이쪽이 자산이고 이게 부채고 이게 자본이 되겠죠. 근데 집값이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내가 집을 사니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게 70만 불로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내 돈 다 날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집 팔아봤자 빚을 못 갚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서프라임 모기지의 이제 붕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가 생기니까 아까 말했던 100명짜리 모아서는 MBS가 문제가 생기고, MBS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기초로 만든 CDO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렌더도 IB도 투자자도 다 같이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의 집값을 보면 제일 높았을 때를 한 100 정도로 보면 위기가 발생해서 2009년에는 한 60, 70이 채 안 되는 집값이 30% 이상 떨어진 거죠. 내가 1억짜리 집을 샀는데 7천만 원으로 3천만 원가의 집값이 폭락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가계부채 문제의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 떨어지는 것도 문제인 상황이 돼버렸어요. 뭐 한 1, 2% 올라가고 1, 2% 떨어져, 1, 2% 떨어져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지금 여기처럼 30%가 떨어진다. 그러면 즉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주택의 가격이 다 같이 똑같이 30%가 떨어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이 거의 대부분 다 파산해 버릴 거예요. 즉 은행들 입장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빌려줬는데 그 빌려준 돈에 가지고 집을 산 것이 다 집값이 빌려준 돈보다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집 팔아도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릴 것이고, 전부 은행이 망한다는 건 좀 과장이고, 어쨌든 굉장히 큰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받았던 충격 이상으로 그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올라도 문제,
크게 떨어져도 문제인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이렇게 폭락을 하면 금융기관들이 다 망가져버리고, 가게는 물론이고 금융기관들이 다 망가져버리고, 금융기관이 망가져버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업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굉장히 위축이 돼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계의 손실이 이렇게 나면, 즉 가계가 집을 팔아도 은행에서 빌린 빚을 못 갚게 되면 은행의 대차대조표가 문제가 되죠. 이 80이라는 것은 이제 은행의 자산이 있죠. 은행의 자산이 다 못 받게 되는 부실채권이 여기서 같으면 10만큼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은행의 대차대조표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은행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은행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자산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산을 줄인다는 것은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뭐였어요? 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유가증권이나 이런 걸 팔아버리는 방법이 있었죠. 그렇죠? 대출을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업활동이 위축이 될 것이고,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이런 걸 팔아버리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은행 하나만 채권을 갖다 파는 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다 갖다 팔아버려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파이어 세일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면, 급매죠, 급매. 급하게 모든 걸 다 팔아버리면 가격이 떨어져 버릴 거고,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옛날에 같으면 나 혼자 팔면 한 10개만 팔아도 됐는데 지금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20개, 30개를 팔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팔수록 가격은 더 떨어져요.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은행에서 뱅크런을 배웠지만 금융기관이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에 아무도 돈을 맡기지 않겠죠. 심지어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던 자기 자산도 다 빼갈 거예요. 그죠? 전부 다 뭘만 가지려고 해서 현금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가계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들 역시도 과거 같으면 뭐 이를테면 5개 은행이 있다면 5개 은행이 서로 복잡하게 거미줄처럼 거래가 얽혀져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내가 돈이 있어도 다른 은행한테 빌려주려고 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냥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뭐 어디다 운용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금고 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돈으로 캐시 호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서로 간의 금융거래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그 중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놈은 먼저 망하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심지어 중앙은행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돈을 막 풀어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왜? 돈을 풀어봤자 전부 다 자기가 그냥 은행들이 자기가 갖고 있지 그걸 갖고 뭔가 기업한테 대출을 해준다든지 다른 은행에 빌려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냥 다 갖고 있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봤자 그 효과는 사실은 크게 나타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미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최초의 알람이 울린 거는 유럽에서 먼저 사실은 울렸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여기 이제 BNP 파리바라고 하는 프랑스의 은행에서 맨 처음 문제가 생겼고, 그 이후에 영국의 노던락이라고 하는 은행이 최초로 이제 파산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그 다음에 2008년 3월에 베어스턴스라고 하는 5번째로 큰 미국의 투자은행이 이제 파산 직전에 이렇게 위기에 몰렸어요. 이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은행이라고 이렇게 써있지만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지만 뱅크하고는 전혀 다른 기관들이에요. 우리 증권회사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즉 예금을 받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차입을 통해서 뭐 채권이라든지 다른 식의 차입을 통해서 또는 뭐 자본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 유가증권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기업 공개를 할 때 언더라이팅을 하든지 이런 것을 영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을 금융회사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베어스턴스가 맨 처음에 2008년 3월에 이제 파산 직전까지 가니까 이게 이제 베어스턴스가 망하면 미국의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이 오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미국의 이제 페드하고 이런 데서 베어 스턴스를 파산을 시키질 않고 이것을 JP 모건에다가 팔도록, JP 모건이 베어 스턴스를 사도록 이렇게 주선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산 가격이 얼마냐면 1년 전 주가에 비해서 5% 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1년 전에 베어 스턴스의 주가가 $100였다 그러면 이제 $5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헐값에 JP 모건이 인수를 했어요. 근데 JP 모건이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 인수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산의 가치가 100에서 70을 걸어지니까 부채도 못 갚게 돼서 파산의 위험에 쫓기니까 JP 모건이 이제 이것을 베어 스턴스를 사준 거예요. $5에. 자본금 $5, 가격이 $5, 주식 가격 5%에 사줬는데, 사주더라도 여기 부실채권이 30인 만큼 부실채권이 여기 남아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중에 일부를 미국 중앙은행이 사줘라 라는 조건 하에서 JP 모건이 이걸 인수를 한 거예요. 그냥은 내가 이 부실덩어리를 내가 아무리 $5라고 5%라고 하지만 이걸 사지 않겠다. 미국 중앙은행이 300억 불인가요? 300억 불을 만큼 이거를 사주는 그런 조건 하에서 베어 스턴스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JP 모건이 페드하고 이제 딜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페드가 돈을 집어넣고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집어넣고 그 중에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좀 괜찮게 보이도록 한 다음에 JP 모건이 사는 뭐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베어 스턴스가 망하고 나서 굉장히 비판이, 이거 JP 모건이 사고 나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어떤 비판이 있었냐 하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아무리 큰 금융기관이지만 개인 개별 민간 금융회사에다가 설사 이게 망한다고 해도 돈을 집어넣어서 살리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모랄 해저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만약에 미국 중앙은행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들도 뭔가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해가지고 성공하면 돈을 벌고 망하게 되면 다시 페드가 돈 대줘가지고 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물론 CEO나 이런 사람들은 날아가겠지만 이 기관 회사 자체는 그래도 누구한테 팔리더라도 살아남은 건 살아남은 거죠.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 이거를 우리가 또 too big to fail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게 망하면 경제 전체에 너무 큰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개입을 해서 회사를 살리는 이런 상황. 여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드는 얘가 망하면 너무 세상에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돈을 집어넣은 그런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몇 달 뒤에 베어 스턴스가 이런 게 3월 달이었는데 7월 달에 페니메이하고 프레디 맥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얘네들은 우리 어떤 회사냐면은 우리는 말하면 주택금융공사 같은 회사예요. MBS를 주로 발행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얘들이 성할 리가 없죠. 이런 와중에. 그래서 이 회사들은 원래 정부가 이제 보증을 하는 민간 회사였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정부하고 재무성하고 페드가 중앙은행이 돌입해서 이거를 거의 국유화 시켜버렸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정부 돈을 집어넣은 거죠, 여기다가 실제로. 그래서 이 회사도 살렸어요. 이게 워낙 많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MBS를 발행한, 우리가 조금 전에 렌더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두면 또 역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얘들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살렸어요. 이건 완전히 완전히 민간도 아니고 완전 공공기관도 아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게 7월 달이었는데 9월 15일 날 드디어 네 번째로 컸던 IB였던 리만 브러더스가 망했어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전부터라고 보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리만 브러더스가 망한 그 시점부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리만 브러더스가 망한 게 9월 15일이었는데 이때가 언제였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추석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월요일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시장이 안 열렸어요. 이 뉴스가 나온 날 이게 나왔으면 주가가 폭락을 했겠지만 주식시장이 열리질 않았고 이게 토요일 날 월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날 이제 리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뭐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미국 중앙은행과 재무성이나 이런 데서 토요일 날 이제 회의를 하면서
안 되겠다. 이것도 베어 스턴스처럼 누구한테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몇 군데 살 때를 좀 알아봤는데 다 뭐 별로 안 살라 그러고 뭐 나중에 뭐 영국의 바클레이 같은 은행에서 좀 살 의향이 있었는데 바클레이스가 영국 금융감독청의 허가를 못 받았어요. 이걸 살려고 하려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바클레이스도 못 사고 그러면서 일요일 날 밤에 전 책 같은 걸 읽어보면 이제 이 회의에 참석했던 그러니까 뉴욕 페드의 의장, 뭐 페드 의장, 뭐 재무성의 이제 집에 가면서 월요일 날 아침에 시장이 열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걸 알고서 밤에 이제 퇴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역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이 리만 브러스가 파산했다는 것이 뉴스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제 소용돌이가 친 거죠. 이때는 리만 브러스 딜을 할 때는 미국의 페드나 이런 데서 돈을 베어 스턴스에서는 소위 말해서 구제금융을 좀 해줬어요. 리만 할 때는 안 해줬어요. 다른 회사하고 이제 좀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중앙은행에서 다른 회사에서는 딜을 하면서 이렇게 했죠. 이제 뭐 이를테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는 뭐 이를테면 주가의 몇 퍼센트에 살 테니까 그 대신에 페드가 얼마를 집어넣어 달라. 베어 스턴스처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을 텐데 미국 재무성에서 이번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원칙이 없는 거죠. 베어 스턴스는 했고 여기를 안 해줬고 뭐 야사에 의하면 그때 재무장관이 골드만삭스의 CEO 출신인데 리만하고는 굉장히 라이벌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그래서 안 해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조금 야사고 이 모랄 해자드 때문에 이번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래서 해주질 않았고 해주질 않으니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 파산으로 가는 수밖에 없게 됐죠. 여기서 파산하고 나서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죠. 이게 파산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인 AIG가 망하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AIG가 소위 말해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 상품을 샀는데 이게 뭐였냐면 리만 브러더스가 망하면은 AIG가 돈을 내고 망하지 않은 AIG가 돈을 조금 받는 그런 금융상품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망해버렸으니까 AIG가 돈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리만이 망하게 할 때 이미 잘 몰랐던 거죠. 이게 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날 AIG가 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접한 재무성원도 이제 화측 놀란 거죠. 왜? AIG가 망한다는 얘기는 AIG에 보험을 든 사람들의 돈이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보험을 들었을 텐데 그 보험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버리고 이건 또 엄청난 충격이 미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이 AIG는 미국 정부가 또 돈을 넣었어요. 850만 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건 또 뭐냐. 베어 스턴스는 돈을 넣고 리만엔 돈을 안 넣고 AIG는 또 돈을 넣고 이건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은 더 심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뭐 줄줄이죠. 이제 메릴 린치, 소위 말해서 5개 5대 IB들이 리만은 망했고 나머지 다 팔렸어요. 도저히 혼자 생존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상업은행인 워싱턴 뮤추얼, 이게 미국에서 6번째로 큰 상업은행이요. 보통 은행이었는데 여기도 JP 모간에 팔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세계 유수의 미국 최고의 금융기관들이 다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금융 시스템 자체가 이제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에 도달을 했어요. 이대로 놔두면 누가 더 계속해서 망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소위 말해서 공적 자금 이런 걸 이용해서 금융기관에 돈을 집어넣어서 이런 부실 채권들을 인수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조치들이, 긴급 조치들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700빌리언이니까 얼마예요? 7천억 불의 긴급 구제 금융 자금을 금융기관에 투입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의회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의회에서 그냥 부결시켜 버렸어요. 납세자의 돈으로 탐욕한 월스트리트를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애들이
이제 뭐 페드라든지 재무성에 있는 사람들, 이쪽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미국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며칠 만에 이걸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자기 부결을 시켰지만 이대로 가두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미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가 될 거라고 그런 걸 이제 인식을 하고서 며칠 뒤에, 그러니까 9월 29일 날 부결을 시켰는데 불과 4, 5일 뒤인 10월 3일 날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를 시켜서 그 돈으로 금융기관들을 구제해주는 그런 돈이 집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 그 뒤에도 여러분들 뉴스나 많이 봤겠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뉴욕 같은 데서 이제 데모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이게 왜 납세자의 돈으로 이 탐욕한 월스트리트를 살려야 되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반 월스트리트 운동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있고, 또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런 월스트리트 규제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었고, 나중에 신문 같은 데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때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뭔가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도 양쪽에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미국의 주가 제일 높았을 때 2007년 10월에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2009년에는 5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절반 이상이 떨어졌고,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2000 얼마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2000 정도 되는 것이 1000 이하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2008, 2009년에도 우리나라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크레딧 스프레드 우리가 배웠던 이것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치들, 우리 저번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와서 얘기를 했지만 예금보험 한도가 미국에 10만 불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5천만 원이지만 미국 10만 불이었는데 이게 25만 불로 상향 조정이 됐고, 이렇게 상향 조정된 거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였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위기들이 이제 조금 진정이 되는가 싶더니만 2009년, 2010년 오면서 이번에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유럽에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재정 위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금융위기가, 이런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 사실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일랜드나 스페인에서도 이제 구제금융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재정자금이 엄청나게 투입이 됐는데, 이런 아일랜드나 스페인은 금융위기로 인한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재정이 나빠졌고, 그리스, 포르투갈은 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정위기, 그 전에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면서 세금으로 거치는 것보다 정부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가 부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기후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정부의 수입인, 주로 세금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재정 적자는 확대되고, 돈 쓸 일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상승하고, 국가 부채가 상승하면 이제 이를테면 그리스의 국가 부채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그리스에서 국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안 살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샀다가 잘못해서 그리스가 못 갚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채를 안 살려고 하고, 국채를 안 살려다 보니까 그리스는 그럼 이자율을 더 높게 쳐줄게. 뭐 과거에 3%면 한 5% 이자를 줄게. 그러니까 좀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자율이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상환해야 되는, 그리스가 상환해야 되는 부담은 그만큼 또 더 커지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부도 위기가 발생을 하고, 이자율을 보세요. 2000년부터 뭐 이쪽은 꺼졌네. 비슷하게 가다가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그리스의 이자율이 과거에 한 5% 이런 정도 가다가 25%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다른 나라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 10% 이상씩 이렇게 국채 이자율이 높아졌어요. 유럽 재정 위기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특히 이제 남부 유럽의 소위 PX라고 하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이 5나라에서 이제 재정위기가 발생을 했는데 이 재정위기가 발생한 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물론 이들 개인 나라들이 이제 국가 부채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유로 통합에서 이제 또 사람들이 원인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즉 통합 전에는 유로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기 전에는 그리스의 이자율이 독일보다 훨씬 높았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독일은 굉장히 선진국이 그리스는 그보다 못하니까 그리스 이자율이 더 높았어요. 근데 유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통화 정책을 ECB라고 하는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라고 하는 데서 한 군데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의 중앙은행, 독일 중앙은행 이런 건 이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이제 유로가 통입되면서 통화 정책을 한 군데서 하니까 이 ECB라고 하는 데는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통화 정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통화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이후에는 남부 이제 유럽 국가들이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이 유럽 평균 수준보다 훨씬 높았던 것이, 그래서 이자율이 높았던 것이 유럽 평균 수준으로 이제 낮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자율도 낮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리스 국채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스 국채를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가 보면 그렇게 아주 튼튼한 나라가 아닌데 유럽이라는 전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서 이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떤 국채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지방 정부가 발행한 지방채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들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것을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금융기관들에서 주로 이제 사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리스나 이런 데서는 돈을 빌리기가 쉬워진 거예요. 그리스에서 국채를 발행하면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은행들이 사주고 이러니까 자금 차입이 쉬워지고 이 자금 차입이 쉬워진 거 가지고 이제 정부가 돈을 쓰기 시작을 한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복지 지출도 확대하고 뭐 기타 등등 뭐 하면서 그리스의 재정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빚은 늘어나고 그 빚을 가지고 이제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하면서 국가 부채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됐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재정 위기가 발생할 때 만약에 그리스가 유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통화 정책을 할 수 있었다면 훨씬 상태가 나아질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을 가지고 환율에 영향을 줘서 유로라는 것 때문에 유로 내에서는 사실 고정환율제랑 마찬가지죠. 환율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 마찬가지죠. 근데 개별 통화 정책을 할 수 있었으면 이제 환율을 가지고 뭔가 수출을 좀 증대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기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마치 우리가 97년, 98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유로 내에서 통화 정책이라는 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 얘기를 하는데 우리 요건 나중에 통화 정책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수습이 됐고 하는 얘기들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근데 아직도 위기가 2007, 2008년에 발생을 했으니까 이제 거의 10년이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것도 부분적으로 남아있고 그때의 어떤 충격에서 100% 벗어나지 못한 것이 그 이후로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도 못했고 지금 한 2010년, 11년 이후로 한 5,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 물가는 낮고 성장률도 낮고 과거에는 물가는 낮았지만 성장률이 높았는데 성장률이 회복이 되지가 않고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만 아직도 하여튼 곳곳에 좀 문제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곳저곳에서 뭐 지역적으로 금융위기의 가능성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좀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하여튼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소위 우리 G20이라고 하는 데서 첫 번째로 동의한 내용이 보호무역을 배격하자는 거였어요. 즉 대공황 때 1930년대 대공황이 더 나빠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자기 나라가 굉장히 일단 급하니까 각국들이 굉장히 보호무역적인 어떤 정책들을 취했어요. 근데 그 교훈을 삼아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그거하고 또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식의 성향들이 자꾸 좀 보이고 그러면서 앞으로 세계 경제도 우리나라 경제도 물론 안 좋지만 우리 경제가 또 세계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 가지.